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상아님의 소중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이상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얼마 전까지 국가보위성에서 중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초여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22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 우연히 접한 성경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제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 이런 가치관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현지 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의 행동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동료 보위부원이 저를 미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는 것.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의 고위 간부였고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며 알게 된 탈북 경로, 감시의 허점 등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몇몇 부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함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탈북 소식이 북한에 알려졌을 때 그곳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즉시 대규모 숙청이 시작되었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먼 인척들까지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탈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제 탈북은 김정은의 통치력을 크게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곳의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것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탈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에 대응하여 극도로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통제하는 방식도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통제는 오히려 더 많은 불만과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를 인터뷰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인경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탈북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경험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언젠가는 그들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인경 기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어도 더 공부하고 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도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자유와 번영이 북한에도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상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긴장감이 넘치고 경직된 표정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제가 정말로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정치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잡아가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할 때면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가 강조되었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시되는 것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물건들과 음식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런 풍요로움에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자유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빠른 템포와 경쟁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는 많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 교회분들, 그리고 같은 탈북민 동료들이 저의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 복잡한 노선도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첨단 의료시설 등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마치 SF 영화 속에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질병들이 여기서는 쉽게 치료되는 것을 보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도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경쟁 문화는 때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빈부격차도 꽤 크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모습과 달리 소외된 지역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는 동안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 탈북으로 인해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여기서 경험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언젠가는 그들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언어도 더 공부하고 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도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양측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경험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이 자유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온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한민족이며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제가 참석했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탈북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 또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북한 고위 간부로서 이 자리에 초대받아 제 견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관계자, 북한학 교수,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최근 고위급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의 탈북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의 동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학 교수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북한에 지속되는 경제난과 국제 제재로 인한 외화벌이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 인력들의 탈북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관리들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외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탈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는 최근 그들의 단체로 오는 탈북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분석들을 뒷받침하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이러한 상황이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학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상 교육과 감시가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제가 경험한 북한의 실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화된 통제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압력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동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균열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는 우선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과 통합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탈북민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제가 가진 정보와 경험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제사회와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학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USB, 풍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제 경험상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점차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학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을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는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외부 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학 교수는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정보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의 통제가 있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젊은 세대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들이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학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편견을, 때로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을 나눴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학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편견을, 때로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망에 대해 희망과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시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논의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준비가 이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북한 고위 간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한 제 소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남북관계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원장, 여야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처의 수장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향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북민 지원 강화 고위급 탈북민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 확대 라디오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지속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공조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통일 교육 확대 학교와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북한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나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반동적 책동이라며 비난했고 대남 선전 매체들을 통해 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외부의 변화 요구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교역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결의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희망과 우려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지는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강경한 반응도 우려됩니다. 북한 정권이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그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면 언젠가는 북한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계속 열어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대결이 아닌 화해와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북한 고위 간부로서 이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나은 대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그들이 통일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이며 미래의 통일 한국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입니다.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장마당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 규모와 영향력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당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변화를 넘어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정보의 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입니다. 물론 북한의 휴대전화는 국제통화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폐쇄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장마당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외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체제의 붕괴나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던지고 북한과의 교역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자 교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을 당위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과 비용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통일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인경 기자는 한반도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첫 회 기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를 스치고 있다. 그 바람이 언제 꽃을 피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작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가야 할 때다. 저는 이 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북한 관련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북한 개발을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 과정에서는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북한 고위 간부로서 이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